대선 후보 TV 토론이 장외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준비 안 된 후보로 지칭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하는 게 이재명 후보 토론 전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다음 주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이 김원훈 광복회장의 국회의사당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3%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추경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상황으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구매 전령사 매화가 혼망호를 터뜨렸습니다. 내일 서울, 춘천, 부산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대장동 의혹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법인카드 의혹과 여전히 김건희 씨가 두문불출인 이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젯밤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 시청률을 확인해보고 오늘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관심이 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후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말은 누가 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감이 40%라는 시청률 수치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 시중의 화제도 단연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잘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오늘 뉴스9은 그래서 어제 토론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으로 맞붙었습니다.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안보 분야 토론도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반대를 명확히 했고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윤 후보는 사드를 통한 중층적 방어, 안철수 후보는 추가 전략무기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비는 많이 쓰는데 정말로 필요한 전략 무기를 과연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나라 정상을 먼저 만나겠냐는 공통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으로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따라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또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먼저 미국과 함께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모든 후보가 인정했고 연금개혁 필요성에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TV토론의 합계 시청률은 전국 39%로 1997년 대선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한 동시 접속자도 최대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각 후보 진영은 당연히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평가들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도 특별히 돋보인 후보는 없었고 기대 수준에 따라서 손익이 엇갈렸다는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준비 안 된 후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질문에 동문서답만 하더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던진 아리백이란 단어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진땀을 뺐는데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굳히지 마시고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고 지도자다운 의연함은 없이 윤석열 후보에겐 유독 퀴즈 형태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틀린 답변을 부각하며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대장동 네거티브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지도자의 품위, 정의당은 심 후보의 빛나는 순간,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연꽃 같은 존재라며 각자의 후보를 추켜 세웠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은 오늘 농업정책 비전 발표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수산 예산을 전체 예산의 5%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후보는 직불금 인상과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농업 예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예산에서 농수산 분야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고 3.9%에서 5%로 과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 직불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도 약속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할 것입니다. 월 30만 원에 현실 가능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농촌 고령화 대책으로 청년 농민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서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고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상설로 농업 인구 충원 기구를 설치해서 이 밖에도 후보들은 이장과 통장 수당 확대, 농업재해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이재명 후보는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남북권 공약을 발표하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와 광주를 방문해 평화공원과 민주묘지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광장시장을 방문한 후 여성 지지자들과 만나고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과 아침 마라톤에 나섭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단체장 배우자가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 즉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인데 하루하루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측근이자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7급 공무원 A 씨에게 도지사 관사의 냉장고 정리까지 시켰다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대목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도지사 관저와 분당 자택으로 가며 냉장고 관리까지 했습니다. 산딸기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괜찮아? 곰팡이 안 폈어? 네, 안 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계속 2통 남아있길래. 그러면 내일 뭐 드셨는지 보고 다시 하자. 알겠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대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어저께 챙기라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제. 몇 시에? 6시 제가 거의 다 돼서 했는데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야, 6시 넘어도 기다려야지. 배모 씨는 로션을 받아서 교체해놓고 남은 거 2개 합쳐놓으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A 씨는 새 것은 지사님 욕실에 비치했고 남은 건 모아서 거실에 두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A 씨는 도청 소속이었지만 다른 공무원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비서실이라고 공무원한테 노란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지난해 6월 이 후보 장남의 퇴원 간호 기록지입니다. 보호자란 맨 윗칸, 어머니 김혜경 씨 이름 옆에 5급 공무원 배 씨의 전화번호가 기재됐습니다. A 씨는 내가 대리 퇴원 수속을 하기 전에 배 씨가 직접 이 후보 장남을 데리고 병원을 떠났다고 했는데 배 씨가 성인인 이 후보 장남의 보호자 역할까지 한 셈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 의혹을 제보한 A 씨는 현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후보 측에 연락이 이어지자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고 한 유튜브 채널이 육성을 그대로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곧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A씨는 입장문을 내고 제보 이유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불의와 불법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이 심각한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변조 없는 음성을 공개하면서 A씨는 신분 노출에 대한 극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신변 보호와 신상 공개 금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락이 이어지자 A씨는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닐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시 당사자인 배모 씨는 물론 일단 명절 잘 보내고요. 연락 주세요. 이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와 백모 씨까지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습니다. 김모 씨는 경비업체 이권 다툼에 연루돼 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냥 뭐 잘못된 것만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라서 뭐 자기도 너희도 판단인 거고. 백모 씨는 이 후보의 형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 논란에 대해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감사관의 이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작년 경기도 감사가 자신의 사임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무산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초지자체 공약 행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엔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사퇴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감사의 실효성은 논란입니다. 경기도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뒤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이 맡아왔지만 이 후보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의 김희수 감사관이 선임됐습니다. 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감사 요청이 말장난이라고 이미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계획했던 경기도 감사가 자신이 사임한 뒤 무슨 이유에선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경 씨의 대리 처방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대 남성과 국회의원들도 대리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보통 약을 처방받고 할 때 본인이 직접 갈까요? 20대 남성들이 이 탈모제를 예를 들면 40대 혹은 50대 아버지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지금이라도 김혜경 씨 스스로가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달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에 두 번째 구속영장인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 끝났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엔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모회계사 녹취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고 그런 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이번 수사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 현장에서는 어떻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혐의를 보강해서 두 번째로 영장을 다시 청구한 만큼 법원의 서류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본 겁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동력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법정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 도전했던 한 민간업체 직원의 증언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1,000억 원대의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 탈락했다는 겁니다. 일부 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이 화천대유의 실적과 일치한 것도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응모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실무 관계자 A씨가 법원을 나섭니다. 성실히 말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 뜰의 경쟁 상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초과 수익의 절반 정도인 1,600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지만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었습니다. A씨는 또 금융주관사 평가 만점 기준이 화천대유 측 하나은행 실적과 일치했다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지침서가 작성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평가 항목 중 대출 실적을 보면 1,5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70점 만점을 줬는데 성남의 뜰 컨소시엄 실적이 이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모 외부 심의위원이었던 B 변호사는 위원들 사이에 성남의 뜰이 준비를 잘 해왔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만 7천 명을 넘어서 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경우 하루 발생 환자가 기존 최고치의 10배 이상까지 급증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며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최근 새로 지은 선별진료소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이틀째지만 현장엔 아직 혼선이 잇따릅니다. 신속 항원 검사 하는데 맞죠? 아닙니다. 그냥 PCR입니다. 그럼 PCR 대상자 아닌데? 그럼 저 뒤쪽으로 나가셔서 저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신규 확진자마저 27,443명을 기록하면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 불안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들어온 입구를 보시면은 보고 줄 섰는데 지금 착각하게 만들어놨죠. 한번 보세요. 둘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죠. 정부는 6인 모임, 밤 9시 영업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우선이다. 하지만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강화는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나아가 일상 회복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오미크론의 증세가 비교적 가볍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조심스럽게 계절 독감 수준의 관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적 방역, 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계절 독감에 빗댔습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중증화율이 지금 델타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평가되고 실제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200명대. 델타 변이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한때 2% 후반까지 치솟았던 치명률도 감기 수준인 0.1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계절 독감에 비유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확진자 수 세는 게 아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 하지만 방역에 빗장을 푼 해외와 달리 국내는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감이라고 하기에는 전파 능력이 너무 높거든요. 오미크론 대유행 한 번을 지나가서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정부가 코로나 사태 2년 만에 방역 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입소하는 곳이 생활치료센터죠.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던 50대 남성이 입소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면서 센터 내부 CCTV를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곳에서 지내던 50대 남성 A씨가 설날이던 지난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소한 지 8일 만입니다. A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에 마지막으로 접속했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던 A씨는 입소한 뒤 꾸준히 진료 서비스 앱에 접속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앱 접속을 못할 정도로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의료진이 방치한 것 아니냐며 생활치료센터 내부 CCTV를 공개하라고 반발합니다. 당당하게 센터에서 먼저 CCTV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역당국은 입소한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루 2번 이상씩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적절하게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했죠. 그런데 재택치료자도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릅니다. 재택치료 뒤 보건소 연락을 못 받는 건 부지기수고 또 가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밀접 접촉자라는 엉뚱한 통보를 받기도 하는데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임모 씨는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이 39도까지 났지만 임 씨가 보건소 연락을 처음 받은 건 확진 이틀 뒤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배정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 것 같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소가 보낸 확진 통지서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희 정보가 잘못 갔었을 거 아니에요? 재택치료자들 사이 이처럼 보건소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잇따릅니다. A씨는 확진 판정 5일 뒤에야 보건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인한테 부탁해서 약 사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고. 반대로 엉뚱한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인천의 한 직장인은 최근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 적도 없는 전북 전주와 김제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받고 내가 전주를 간 적이 있었나? 김제를 간 적이 있었나? 정부는 업무 부담을 호소합니다.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보건소에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직접 기입합니다. 현장에 혼선이 더 커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붕괴 사고 한 달여가 돼가고 있는 광주 아파트 소식입니다. 이 소방당국이 매몰자 2명을 추가 수습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초 실종자가 6명이어서 이제 1명에 대한 수색을 남겨두게 된 건데 실종자들이 모두 상층부에서 발견된 만큼 나머지 1명 수색 작업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파란색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3시 29분쯤 붕괴 아파트 27층에서 매몰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매몰된 채 발견된 세 번째 피해자를 열흘 만인 오늘 현장에서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4분쯤에도 28층에 매몰됐던 피해자를 추가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7층 피해자와 1m 거리에 떨어진 28층에서 발견한 지 7시간 만이었습니다. 28층 2호 라인 안방 부분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며 26층과 28층 사이에서 실종자 4명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구조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상층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탐색하고 구조하고 있는 위치 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붕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 28층 콘크리트 잔해물 26톤이 무너진 데 이어 어제는 남측 외벽이 바깥쪽으로 224mm까지 흔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측 외벽의 고정 작업을 마쳤다며 추가 붕괴 위험 등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국가 유공자를 위해서 써야 할 카페 수익금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썼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횡령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달 25일. 카페의 자금 일부를 김원웅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해왔다고 김 회장이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으로 쓰여야 할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 4,5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입니다. 김원웅 회장이 나왔던 금액이고요. 국회 카페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보훈처는 광복회 감사에 착수했고 한 시민단체는 김 회장과 A씨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광복회 건물에 며느리와 조카 등을 임원으로 올린 가족회사를 차린 뒤 광복회장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한 의혹도 받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김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광복회와 김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먹거리부터 기름값까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인데 체감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4%대로 치솟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대표적 서민 음식인 칼국수를 파는 한 가게.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3년 동안 9,000원 하던 칼국수 가격을 이달 들어 1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외식하러 나갔을 때 기본 한 7, 8천 원이면 먹었는데 요즘엔 기본으로 10,000원이 다 넘는 것 같아서. 싼 값에 인기를 끌었던 수입 맥주도 1,000원 올랐습니다. 원래는 4캔 딱 사서 10,000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좀 비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 먹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올라 4개월째 3%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식비와 기름값, 농축산물 등이 크게 뛰었는데 농산물과 석유를 빼더라도 물가는 10년 만에 최대폭인 3% 상승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과 축산물, 과실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여기에 곧 풀릴 추경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90 선까지 오른 것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로 맞서고 있지만 커지는 국내외 인플레 파도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정부도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 인상 최소화를 기업 등에 요구하기도 하는데 우유 가격을 놓고 정부와 농가 간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우유 원유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를 정부기관으로 만들려고 하자 농가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이를 주는 농장주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사료값은 물론 축사에 까는 톱밥까지 최근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습니다. 기타 다른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제품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농가가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속 굶기지 않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자 낙농진흥회는 작년 8월 원유값을 올리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에 반대해 생산비에 따라 원유값을 결정하는 기존의 가격 체계를 바꾸자고 나섰습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을 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낙농 산업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거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원유 산업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낙농회 이사회의 절반가량은 농가 측 인사입니다. 정부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렵게 되자 지난달 낙농회를 아예 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분노한 낙농단체가 원유 공급을 끊겠다고 맞서자 물러서는가 싶던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원유 가격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농가는 또다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압 행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 낙농가들은 하여튼 나부 거부 투쟁이라든가 또는 소를 방사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자칫 우유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전국에서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남녘 곳곳에서는 봄의 전령사 매화가 추위를 이기고 청아하게 꽃피웠습니다. 남녘의 봄 기운을 이심철 기자가 전합니다. 얼음이 꽁꽁한 호숫가 근처 나무에 우윳빛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야, 이 진짜 너무 이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뚫고 울산 호수공원엔 지난달 20일부터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가지고 제가 근래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 이 꽃핀 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 너무 좋네요. 홍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데 이 홍매화가 핀 소식을 듣고 찍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찾아온 반가운 꽃 소식에 봄이 더 기다려집니다. 추운 겨울에도 꽃이 핀다는 게 참 놀랍고 빨리 봄이 와서 다른 꽃들도 많이 보고 싶어요. 절기상 입춘인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8도, 부산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15도, 부산도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울릉도와 서해안 일부에는 오늘 저녁부터 눈까지 내려 일요일까지 최고 15cm가 쌓이겠습니다. 이번 입춘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대선을 한 달이 앞두고 이재명 캠프 측의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선대위 대변인 3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 대표까지 발이 묶이면서 선거운동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에 이어 박성준 의원 등 대변인 3명, 공보국장까지 선대위 내에서만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송 대표는 SNS를 통해
죄송하다면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송 대표와 비공개 회의를 한 최고위원들은 자가검진에서 음성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와 접촉하지 않아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간 윤호중 원내대표와 우상호 총괄본부장 체제로 당과 선대위 사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대표와 대변인단의 발이 묶이는 걸 걱정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스페셜 게스트라기보다 대타입니다. 확진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큽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주민 여당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법카 의혹의 파괴력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모든 리스크가 다 악재지만 특히 이번 김혜경 씨 의혹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걱정이 큽니다. 일단 지지층을 흔들 수가 있고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표심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걱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보다 더 악성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더 악성이라면 이게 금액으로만 보면 이게 뭐 소고기 이런 거하고 대장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왜 더 악성으로 보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도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인물과 복잡한 부동산 용어가 등장하는 대장동 의혹과 달리 이 법카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 또 공무원에게 사적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의혹의 구조가 조금 간단하죠. 조국 사태 때 이 사모펀드 논란보다도 표창장 위조가 더 폭발력이 컸던 것과 비슷한 이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민주당 게시판을 보니까 이 횡성 한우에 빗대서 뭐 횡령 한우다 뭐 이런 비꼬는 글도 많이 올라오던데 그만큼 감정이입이 좀 빠른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에게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행정안전부가 이 주니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는데 결과를 잠깐 보시죠. 가장 싫어하는 꼰대 유형을 물었더니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스타일, 그러니까 갑질 오너형을 꼽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인카드를 얼마 썼느냐 이런 문제보다 갑질 이거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대선이 오늘로 33일 남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적으로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잊히거나 묻히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설 연휴 직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던 이 후보로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 리스크가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악성이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예, 거짓 해명 논란이 그런데요. 이 제보자에게 직접 사적 지시를 했다는 전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당초 허위 사실 유포다, 또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 상식적으로 선을 넘은 요구였다면서 잘못을 인정을 했죠. 여기에 호르몬제 대리 처방도 김혜경 씨가 그 뒤에 이 6개월치를 처방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배 씨가 복용했다는 해명이 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사과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과의 진정성도 좀 떨어진 듯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배 씨가 상관인 도지사 부인의 이름을 팔아서 약을 샀다. 또 두 번째로 쇼핑백까지 골라서 도지사 집에 걸어놓은 거를 굳이 또 그 약을 배 씨가 도로 가져오게 했다. 또 배 씨와 김 씨가 우연히 같은 약을 처방받고 복용을 했다. 이런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모두 설명이 돼야 하는데 사실 좀 납득이 잘 가진 않죠. 예, 뭐 물론 이 사실 여부가 다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적어도 해명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 이런 국민들이 지금도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설명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야당 설명서는 그래도 김건희는 집콕으로 하겠습니다. 김건희는 집콕. 그러니까 김혜경 씨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면 김건희 씨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등판을 할 만도 한데 여전히 집안에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그 김건희 씨가 포털에 이렇게 이제 프로필까지도 게재를 하고요. 이런저런 활동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은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 김혜경 씨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야의 어떤 이 후보자, 그러니까 배우자 리스크가 완전히 공수가 반대였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야당은 좀 정반대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연말에 그 허위 이력 의혹에
또 공개 사과 회견 이렇게 그리고 7시간 녹취라는 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김혜경 씨는 이런 사진들에서 보듯이 이렇게 남편하고 적극적인 공개 행보로 차별성을 강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남편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단독 인터뷰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 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보라고 불러야 될지 자기야라고 불러야 될지. 바쁘죠? 공식적으로는 예.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배우자 관련된 공방이 좀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별 논란 없이 그냥 지나가더군요. 예, 그 윤석열 후보도 그 문제를 질문할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김건희 씨가 그 안희정 전 지사 미투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인의 안 해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후보 부인이 계속 칩거할 수는 없을 텐데 언제쯤 뭐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까? 그 설 연휴 직전까지만 해도 선대부 내부에서는 이렇게 뭐 비공개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윤 후보와 함께 등장할 건지 아니면 혼자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머지않아서 등판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혜경 씨가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럴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네, 그거 좀 비슷한데 그 김건희 리스크가 일부는 해소되긴 했지만 녹취록 발언 중에는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기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김혜경 씨 논란을 활용하려고 하면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다가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김건희 씨 등판 문제도 좀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대통령 뽑는 선거가 갑자기 또 이제 배우자 비교하는 선거가 돼서 이번 선거 참 이래저래 특이하긴 합니다. 예, 오늘도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EU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녹색 경제로 분류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원전을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본 건데 그동안 탈원전을 고집해온 정부는 이 원전을 녹색 분류책에 K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U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일명 텍소노미 안을 확정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원자력을 탄소 중립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신규 원전 투자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But the reasons we are including gas and nuclear in the way we are doing it with all of the criteria attached is because we firmly believe that this recognizes the need for these energy sources in transition.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K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습니다. 국내 정책과 국제 동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전이 텍소노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요. 하지만 EU 결정 직후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가 1년의 시범 기간 동안 외국 동향을 포함해 논의를 거쳐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결국 탈원전 이슈를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의 우두머리가 숨졌습니다. 미군이 은신처를 포위하자 가족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건물 3층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벽 곳곳에 총탄의 흔적이 남았고 건물 내부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이들립 지역에서 IS의 수계 알쿠라이시의 은신처를 포위했습니다. 무장 헬기와 드론 20명이 넘는 특수부대원이 투입된 작전이었습니다.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을 했지만 كأنه لهجته عراقية أو سعودية عم بيقول لها يعني الأغلب عم بيوجه لست يعني الحكي لوحده عم بيقول لها إنه سلمي نفسك 곧이어 큰 폭발음과 총성이 뒤따랐습니다. 알쿠라이시는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부인과 자녀 등이 함께 숨졌습니다. Last night, operating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uccessfully removed a major terrorist threat to the world. 2019년 알바그다디 이후 2년 4개월 만에 후계자까지 없앴습니다. The tragic death of at least 3 innocent civilians, the calculated efforts of our forces succeeded in protecting more than 10 women, children and babies. 시리아 구호단체는 자폭 때문에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작전을 지켜보는 백악관 상황실 모습을 공개했는데 떨어진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양상은 달라도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동시대 미술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열장 안을 가득 채운 소금. 빛이 닿지 않는 심해를 형상화했습니다. 존재하지만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심해처럼 소중함을 잊기 쉬운 자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동물의 거대한 눈동자 앞에 선 관람객. 관찰하던 인간은 순식간에 관찰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관람객을 둘러싼 스크린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생명체의 시선으로 세계를 상상해보고 또 서로의 관계성을 깨닫고 느껴보는 공생과 연결을 강조하는 국내외 작가 16명의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 대지의 시간전에 나왔습니다. 작품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고 말합니다. 전시 구성에서도 생태학적 관점을 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시장 전체에 가벽이 없는데요. 가벽을 없앰으로써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산업 폐기물 발생도 줄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을 전시장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구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돈 벌면 소고기 사 먹으려 했는데 라는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 기억하실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고기, 특히 한우는 서민들이 큰맘 먹어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여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죠. 추미애 전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쓰인 곳도 훈련소 근처의 고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처리된 데다 추 전 장관은 그날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논산건을 비롯한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그의 국회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런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상관을 하지 않고 전형적인 동문서답, 고상하게 말해서 논점 일탈입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아들 훈련소 수료 때 쓴 19만 원만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가 부인 김혜경 씨의 소고기를 사는 데 쓰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법인카드는 지사의 공적 활동에만 쓰게 돼 있어서 사용 시간과 요일도 정해져 있죠. 당시 7급 공무원 A씨는 정육점 아닌 정육식당에서 개인 카드로 지불한 뒤에 이튿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점심시간에 다시 가서 취소하고 새로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5급 공무원 배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A씨가 배 씨와 8달 동안 통화한 녹음에만 이런 카드 바꿔치기가 10번 넘게 등장합니다. A씨는 음식 배달, 속옷 정리부터 대리 처방, 약 전달, 아들 퇴원 수속까지 일과의 90%를 김 씨를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관련 정황이 잇따라 보도되자 배 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했다. 사모님의 약 알아봐 주세요. 라는 지시들이 나옵니다. 해명이라고 내놓은 말들이 변명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 씨는 제 불찰이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도 사과하면서
미리 알지 못했다,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쳤다며 직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해명들 역시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진실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논점 회피는 아닌지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경고했던 이걸, 그리고 김 씨가 김건희 씨 녹취록 논란 때 했던 이 말을 이제는 두 분께 돌려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는 무한 검증해야 합니다. 2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였습니다. 주말에도 한파특보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이 영하 11도를 기록하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최대한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청주와 대전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체감 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요. 다시 일요일 오전 동안 호남 서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는 7cm가 넘게 올 것으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충청 지역은 1cm 정도가 오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